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방송해드립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그리고 SBS의 임광기 선임기자, 이렇게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박사님, 네.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사전투표했습니다. 아, 사전투표하셨고요. 네. 박상원 박사님. 했습니다. 오늘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전투표하셨습니까?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하셨습니까? 박 교수님요? 사전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하셨고, 임광기 기자는? 네, 저도 오늘 출근길에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시고. 예, 저도 사전투표했습니다. 예. 자, 네 분은 모두 투표를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꼭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 장소 확인하셔서 꼭 가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오늘 어디서 투표를 했고 투표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 만나서 어떤 얘기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정권 교체해야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더욱 간절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내 모든 것을 걸고 국민 앞에 모두를 공개하고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진 비전, 정책, 그리고 가치관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선택만 남아있으니까 담담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 당연히 한 표 행사했고요. 누구한테 찍었는지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임광희 기자, 네. 대통령 후보들 표정이 생각보다는 참 담담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꼭 그 수능 시험 본 날 다 보고 나서 이제 채점하고 결과 발표만 남겨놓은 어떤 수험생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투표하는 날이라서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권자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8시 전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르면은 유권자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8시가 훨씬 넘어서면은 각 방송사들, 신문사들이 요구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시 안팎에 전부 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서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서울 송파구 송파문화원, 안철수 후보는 서울 노원구 극동 늘푸른 아파트 경로당에서,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대구시 동구 반야월 농협 용계지점,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고양시 신원초등학교에서 모두 배우자하고 같이 했는데 안철수 후보만 딸까지 해서 3명이 인증샷을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차례대로 후보들이 투표하는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는 보셨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부인, 딸과 함께 투표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원 박사님은 이번 대선 투표율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글쎄, 지난 대선이 75.8%였는데, 그때도 투표율이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이제, 호남과 DK가 경쟁적으로 투표율이 막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높다. 75.8%가 지난번이었으니까 한 80% 내외에서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데, 말이 80%지 80%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표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관심이 그만큼 크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일단 5명의 캐릭터가 너무 좀 이렇게 완주를 하면서 좀 재미가 있었죠. 첫 번째. 주요 후보들의 개성들이 워낙 좀 각각 뚜렷했고, 두 번째 이제 8시로 투표 시간이 연장된 것과 사전투표 이틀이 이제 주어진 게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투표율은 지난번보다 18대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은데 80%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아마 좀 관심의 초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에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나가고 있습니다. 15대 대선은 1997년 대선입니다.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 80%를 넘었는데 그 위에 쭉 떨어집니다.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가 맞붙었던 2002년 16대 대선 때는 70%, 그리고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던 17대 대선은 63%. 이때는 워낙 승패가 명확하다 이런 전망 때문에 투표율이 정말 낮았던 것 같고요. 지난 18대 대선, 2012년 18대 대선은 접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많아서 투표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80%는 미치지 못했는데 박 교수님. 네. 80%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저는 무조건 넘는다고 봅니다. 무조건 넘는다. 네. 예. 직선제 역사가 30년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그 직선제를 쟁취했던 87년 대선의 89.1%인가요? 그러니까 9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능동적 주권 행사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이죠. 97년도 대선. 이거는 IMF라고 하는 사태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거는 수동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권 행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80%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은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국정농단과 탄핵 속에서 즉 수동적인 상황과 능동적인 상황이 결합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IMF 때의 80.7%는 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직선제를 쟁취했던 온 국민이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87년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한 8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84%. 뭐 공약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네.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틀리시면 어떻게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전후 84% 전후. 김 박사님, 네. 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이 외국의 대선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편 높은 아닙니까? 편입니다. 네, 높은 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0% 이제 대선 투표율이 60% 넘기는 편이고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다라고 이제 스칸디나비아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보면은 70% 후반, 뭐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그만큼 큰 선거고 굉장히 관심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주 투표율이 높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보면 이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측면이 많지만 그게 반드시 또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후보들 아까 앵커께서도 투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기권 행위도 엄연한 정치적 의사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도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다른 일을 한다고 게으름 피워서 투표장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투표율 자체가 높다는 것은 뭐 그것이 반드시 옳으냐 반드시 나쁘냐 뭐 그런 기준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기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 형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투표 강박증 때문에 찍을 후보가 없는데 억지로 가서 찍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는 꼭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봤더니 적극 투표 의향층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번에는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 80%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날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적극 투표해달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사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권도 뭐 분명한 정치적 의사 표시 행위죠. 그 기권하는 분들을 또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다만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비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한 표를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탄핵 사태에서 봤지 않습니까? 한 번 대통령을 세우는 행위는 내가 단 한 번 투표하는 행위 그거 하나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 대통령을 중간에 끌어내리는 거는 정말 국가에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는 거고요. 내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기권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 만들어진 대통령이 5년 단임제 상황에서는 이 중간에 바꾸거나 내리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뭐 100% 간선제 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은 거는 일단은 전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투표장 하면은 인근에 있는 학교나 뭐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이색적인 투표장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데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 많이 알려진 곳들이 동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학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마땅히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괜찮은데 뭐 태권도장이라든가요, 은행, 그리고 실내 야구장,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 저 새마을금고를 빌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이라든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금 이곳은 실내 야구장입니다. 이곳을 빌려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내 곳입니다. 야구장에도 그렇습니다. 투표 기표소가 마련됐군요. 그렇죠. 예, 자전거가 뒤에 또 잔뜩 쌓여 있는 곳은 또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대리점 예. 이곳을 빌려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또 좋은 일 하는 거겠죠. 투표 장소로 네. 그 사무실을 제공한 것도 자동차 그렇고. 실내 보건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예. 카센터 같은데요. 저런 곳에서도 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모든 행위들이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또 유권자들이 가기 편한 곳에 그 투표장을 마련하는 것은 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애를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화면에 이제 이색적인 투표장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자정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선거 유세 시청자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사 메인 뉴스에도 이 소식은 미처 전하기에는 그 유세가 그 다음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재밌게 한번 보시고요.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공정하게 편집한 이번 영상 보시고 나서 후보들이 어떤 주장했는지 잘 들어보시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촛불의 광장 광화문. 제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한 바로 그 광화문. 이 광화문에서 유세를 마치게 돼서 무척 행복합니다. 그냥 정권교체로는 안 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님의 왼손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름은 이것은 선거가 아니고 체제 선택의 전쟁이다. 이 나라 친북 좌파한테 줄 것이냐, 자유주의 대한민국 세력에게 줄 것이냐, 그 전쟁에서 내일 우리가 이깁니다. 청년들과 소통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대통령 가질 때가 됐습니다. 이미 대참사가 예고된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이깁니다. 저는 누가 보수의 대표냐를 놓고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미래가 걸린 소중한 5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저 유승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유승민을 뽑아주십시오. 문재인의 오른쪽으로 우리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대한민국 개혁의 견인차가 되는 정치 구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다른 후보들 모두 유세 현장에서 유세하는 장면이 나갔고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어서 그 장면에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영상 보면은요, 가족들, 네. 특히 그 자제분들이 다 나왔어요. 문재인 후보도 네. 처음으로 딸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어저께 외손자도 함께 나왔었죠. 그래서 상당히 감동적인 영상 편지를 보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가족과 함께 마지막 유세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교롭게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게 했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좀 우스갯소리 오늘 편안하게 방송한 날이니까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수신제가 치고 병천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신하고 그다음 제가인데 가족들로부터의 화목한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뭐 유권자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보는 게 심상정 후보, 여성 대통령 후보인데 여성 대통령 후보가 이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지만 뭐 혼자 사셨고 그 부군께서 이렇게 외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좀 뭐 낯설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사랑이 모든 캠페인의 출발이 된다. 뭐 이거는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같은 이 맥락이고요. 근데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날인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결단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이런 그 중요한 날에 자녀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5월 8일 예. 어버이날. 지금 화면 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후 2시인가요? 오후 2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2시 현재 투표율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8%라고 하는 거 위에 있는 거는 지난 대선 때 보라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은 지난 대선 때 투표율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이번 대선은 59.9% 맨 아래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에 있었던 20대 총선의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고요. 59.9%로 지난 대선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80%를 넘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관이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는 게 아까 임관 기자가 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거는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6%에 이르는 사전투표율이 지금 1시부터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미 한 사람들이 저기에는 지난 대선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이제 여기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오후 6시가 마감이 아니고 오후 8시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더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이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투표율이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오후 2시 현재 투표율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 또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어딘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현재 투표율 상위 5개 지역은 광주광역시가 65.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그 다음 거의 비슷하고요. 세종시도 비슷하고 전북도 비슷하고 대전이 그 다음 60.8%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5개 지역은 인천이 57.8%, 대구광역시가 57.6%, 충남,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박 교수님. 네. 호남과 충청 지역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옵니다. 물론 충남은 좀 낮게 나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요. 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지난번 사전투표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난번 사전투표에서 워낙 높은 투표율을 보였었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별로 투표율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 방송을 보다가 보면은 CNN이든 ABC든 모든 방송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심지어는 동네까지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여기서 지난 대선 때는 누가 몇 프로를 얻었고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게 도시냐 아니면 도시 약간 벗어난 외곽 지역이냐.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개표를 할 때도 사실은 어디부터 개표가 이루어졌느냐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은 공화당이 있지만은 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민주당 지역이 아직 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뒤집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투표 마감 시간까지 5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셔서
저녁 8시 전에는 꼭 가서 투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표 절차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투표장에 가면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투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신분증 갖고 가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투표하는 데는 별 문제 없으십니다. 신분증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지를 나와서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에 손등이나 이런데 요즘 인증샷 많이 찍지 않으십니까? 뭐 손등에 인증샷 찍고 나오셔서 투표장 밖에서 요즘 인증샷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 많은데 가족들이 함께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인증샷 혹시 찍으셨습니까? 안 찍었습니다. 안 찍으셨고요. 박 교수님은요? 네, 찍었습니다. 찍어서 어디 SNS에 올리셨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올리진 않고 그냥 인증샷 찍어서 기록용으로. 네. 예, 인광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냥 혼자 갔기 때문에 예. 그냥 왔는데 예. 좀 아쉬워서 좀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선거 관리하는 사람 그거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선거 관리하시는 분은 그런 거 네. 찍으면 안 된다. 김 박사님 인증샷 찍어서 찍는 걸 까먹었어요. 찍겠다고 했는데 나와서는 그냥 걸어오다 보니까 찍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면은 인증샷이 맨 오른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SBS 화면을 보면은 SBS가 저 인증샷을 상당히 일찍 도입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인광기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 총선 때 저희 SBS가 선거방송에서 처음으로 저렇게 아침부터 계속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유권자들이 보내주는 인증샷을 화면에 노출을 시키고 구호도 넣고 그러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선관위로부터 이 투표를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예전 선거까지는 인증샷 찍으면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 손가락, 이건 안 됐는데 이번부터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특히 이번 선거가 달라진 것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이 연장돼서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 3시간도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5시간 남았으니까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증샷 부분은요. 전에는 손가락 하나를 편다든가 부위한다든가 이런 것만 안 됐었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을 펴도 되고요. 4개 펴도 되고 5개 펴도 되고. 그리고 전에는 벽보나 그리고 현수막 같은 데 있어서 배경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특정인을 지지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후보 지지하는 인증샷 괜찮습니다. 그래서 벽보 앞에서도 찍어도 되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이라든가 투표 용지를 찍는다거나 또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표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투표용지 한 장 더 달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꼭 처음에 찍으실 때 잘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그 칸 안에 꼭 찍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인광 기자한테 또 물어볼게요. 네. 기표할 수 있는 공간이 지난 대선 때보다, 지난 선거 때보다 이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5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에다 넣는 것도 굉장히 길어졌고 또 전에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한 칸으로 돼 있습니다. 칸이 아니라 큰 상자 안에 한 줄로 1번과 2번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효표 논란이 굉장히 후보자들 간에 시끄러웠습니다. 한꺼번에 찍다 보면은 밑으로 약간만 걸쳐도 야, 이건 내 것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1번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 2, 3 이게 전부 다가 중간에 사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칸이 조금씩 적어졌거든요. 그런데 조금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자기가 찍고자 하는 사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쪽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칸에 침범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찍고자 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정하시고 거기 가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모형이긴 합니다만은 2명의 후보가 사퇴를 했다는 점이 투표용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드네요. 10번 후보까지는 인증샷 찍을 때 별 문제가 없는데 11번, 12번 후보들은 어떻게 이 손가락을 표시를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 그 궁금증은 저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궁금한데. 예. 글쎄요, 뭐, 본인이 열렬하게 지지하면 어떤 형태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처음으로 인증샷 제도가 이번 처음 시행 아닙니까? 근데 제주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그게 마치 투표 용지를 촬영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뭐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11번, 12번 후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 기간에 후보들별로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는 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만들어낸 말들이 있는데 후보 5명이 어떤 말들 만들어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민주당 후보입니다. 투대문. 이게 답이 좀 이따가 나왔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답을 듣고 나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투표를 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이 된다. 이게 어대문에서 나온 거겠죠?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여기서. 문재수. 저는 이거 많이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재수는 이번이 2번째 대선 도전이다.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도 문재인 후보가 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찍자.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럴듯합니다. 홍도저는, 홍준표 더하기 불도저를 합성한 말이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데미안. 데미안 하면은 문학작품이 생각이 나는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 루이 암스트롱. 안철수 더하기 루이 암스트롱이 합성 말인데 저거는 달라진 발성법 때문에 저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경선에서 하셨던 과 하는 그 목소리 때문이겠죠. 후보 누굽니까 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유찍유.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대통령이 된다. 국민장인, 유찍유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만 국민장인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딸인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워낙 유명해져서 그리고 유담 씨가 이번에 좀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도 상당히 의연한 자세를 보여서 또 그 부분에서 많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느냐.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어떤 얘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심할직. 심상정 후보 남편분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나와서도 저 얘기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지역구에서 저 얘기가 많이 돌았답니다. 심상정을 알면 알수록 심상정을 찍어야 된다. 찍게 된다. 토신토왕은 저도 이번에 또 처음 들었습니다. 토론의 신, 토론의 왕. 박 교수님은 후보들이 저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 흐름과 맞춰가는 그런 홍보 전략이겠죠, 저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SNS의 은어나 이 줄임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런 것들이 지금 SNS, 카톡 할 것 없이 이제는 대세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 현상을 정치인들이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사회의 변화니까요.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것의 시작이 어대문이라든지 또는 홍칙문이라든지 이런 줄임말 속에 되게 많은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말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행어들을 갖다가 똑같은 세자 언어로서 이 반대되는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이런 말을 유행시키려다 보니까 이 세 글자짜리 이번에 이슈화가 각 후보마다 좀 경쟁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제 단일화가 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지만 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프레임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졌던 게 첫 번째 등장한 게 홍찍문이었습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홍찍자로 변했고 투대문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도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선거인 것이고 5 후보가 이제 보수 후보 2, 진보 후보 2, 중도 후보 1명 이렇게 완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치공학적 셈법을 해야만 되는 어떤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세자짜리 이런 줄임말이 굉장히 좀 유행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87년 현행헌법 이후에 후보 간의 단일화 프레임 없이 각자가 각자 색깔로 완주하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보를 굉장히 띄우기 위해서 석자짜리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았지만은 또 반대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문슬림, 홍트럼프, 그리고 갑철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는 볼 수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게 이미지로만 끝나고요.
후보들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두 신경을 안 써요. 이번 선거의 특징이 굉장히 이미지로만 간 선거였다. 그래서 정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쉬움들이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은 뭐 홍보 전략으로 말을 만들어낸 일종의 조어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역대 대선 중에 기억나는 어떤 표어라든가 그 슬로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저는 못 살겠다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만큼 1950년대 아마 조병옥 후보, 그 민주당 후보가 내놨던 구호 같은데 혹시 신익희 후보, 예.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결국 이번에도 이제 출마에 실패했지만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최고의 어떤 그 선거 슬로건이었다는데. 지금 이번 복지 논쟁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도 다섯 후보끼리 뭐 치열한 뭐 중부담 중복지냐 뭐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시대에 딱 떨어지는 어떤 표현이 지난번 대선에 손학규 후보가 했던 저녁에 있는 삶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 후보가 또 했던 행복하십니까? 부자 되셨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토론 때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내는데 권영길 후보를 비롯해서 심상정 후보까지 이 정의당,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어떤 그런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다는 느낌도 또 들어요. 네. 서구의 교육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교육을 기성세대가 많이 못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 토론 수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 문화가 정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소위 진보 세력이 진보 정당들이 그런 토론 문화들을 갖다가 주도했었기 때문에 토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말만 잘한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인상이 있었는데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하고 단순히 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논리와 형식 또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꼭 지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부럽게 생각하는 게 미국의 대통령들 물론 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오바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뭐 말을 잘하는 것뿐이 아니고 굉장히 그걸 인토네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강약이라든지 고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조절을 잘합니다. 그리고 왠지 들으면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라든지 연설문 사실은 써주는 사람도 있고 이걸 다 감수를 받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근데 그건 사실은 조금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말. 그건 사실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를 뭐 수입하자 뭐 이런 얘기가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도 TV 토론하면서 우리도 있었는데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사님이나 그 오바마 문제를 갖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잘한다라는 그 이상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위대한 좀 커뮤니케이터다라는 것이고 정책에 있어서 과연 다섯 후보에게 특별한 변별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 평론을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박근혜 정권이 실패로 끝난 핵심적 이유도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다음 대통령은 오바마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말을 오바마처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바마가 갖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하는 그 능력을 이제 좀 받아야 될 거고 그것은 단순히 말보다 표정 아까 인터네이션 말씀하신 대로 리듬, 눈빛, 제스처 그 속에서 본인의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뭐 훌륭하다였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과의 관계 문제인데 제가 이제 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역대 정권 보면 집권을 하고 나면 언론과의 관계가 사실 정치인과 정권과 언론의 관계가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죠,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편함을 풍자적인 수준에서 성화시킨다면 그야말로 오바마 같은 위대한 뭐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되겠지만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자기적으로 어떤 구조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또 언론과의 불편한 스탠스를 어떤 형태로 이걸 극복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어느 분들이 되든 국민들로부터 좀 박수받고 뭐 언론과의 긴장관계가 있더라도 그걸 좀 잘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뭐 그런 커뮤니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지금 박상원 박사가 했던 얘기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투표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유명한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인증샷 찍는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샷은 아니고 투표하는 장면을 이 기자들이 찍은 거겠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해 왔었죠. 이제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고, 사실 제 셋째 형과 이름이 똑같은 분입니다. 예. 가수 겸 작곡가인 주영훈 씨 부부 가족이 찍었고, 이분은 볼 때마다 참 많은 남성들 좀 유축시키는 분이죠. 예. 배우 정우성 씨 역시 사진 찍고, 그리고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도 투표를 하고 인증샷 찍었습니다. 요즘에 해시태그라고 해서 단순히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쓰는데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나 오늘 투표해서 제 친구도 한 명 그렇게 했고, 다음 대통령은 내가 뽑았어. 이런 것도 있고,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인증샷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인증샷 찍으시면서 부담 없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나 누구 찍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엄지척이 나오네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인증샷 찍은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또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하트 모양으로. 예. 이번 선거부터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온라인으로 오늘은 오프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못 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3번 나오고 있고요. 4번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또 저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손가락 3개는 저렇게 하고 4개는 저렇게 하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요. 임관 기자 얘기 계속하시죠. 자, 온라인 상으로는 오늘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은 어제 자정으로 모든 선거운동 끝났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안 됩니다.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오늘 문자 메시지라든가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또 무슨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참 이상했어요. 왜 오프라인은 안 되고 이게 가능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선관위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이 어려워요. 이게 워낙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경계도 애매하고, 이게 투표를 독려하는 건지 이게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다 풀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임관 기자가 저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하는 날은 선거운동 다 하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왜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지? 그것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하던데,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선거법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문제뿐만이 아닌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SNS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손가락이나 여러 가지 기호로 표시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국민들은 그냥 보고 찍는 기계였습니다. 근데 후보들과 정당들은 마음껏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하는데, 정작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어떠한 정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투표 당일 또는 이제 그 전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또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인증샷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서 선거 당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개선된 사항이지만 아직 개선 안 된 사항도 사실 많습니다. 촛불은 되고 태극기는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인데, 선관위,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거 외에도 하나 이게 가능하는지를 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도 안 돼 있는 게 많고 선관위에 또 유권 해석까지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몇 가지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이번에 사실 여론조사 공개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다음 선거에서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박창원 교수의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선관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보냈고, 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고, 마지막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이번 대선을 총괄해서 공정하게 관리한다. 여기 하나 빠진 부분이 있죠. 최종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의 의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 아직 투표가 이제 오후 3시가 다 돼 가니까요. 5시간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어떤 대목들이 변수가 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2위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최종 투표율 80%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10%를 돌파할 것이냐. 이거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박상원 박사님한테는 1번을 여쭤볼게요. 과반 득표자가 나올까요? 과반 득표 50% 넘는 그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5명 후보가 완주를 했고 13대 대선 때 1로 3김이 그 완주한 것과 거의 흡사한 어떤 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과반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좀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창원 교수님은 사실 지금 현재 대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2위 후보 누가 될지 이걸 여쭤보는 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과반 득표자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시겠죠. 이번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40%는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사실 다자구도에서도 40% 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달려왔는데 깜깜이 기간 중에 변화가 없었다라면은 뭐 40% 달성하는 후보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87년 대선 헌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민직선제가 부활한 첫 대선에서 당시 노태우 후보와 삼김이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36.8%인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도 일종의 다자구도죠.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정주영 후보가 붙었던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가 42%인가 이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면 박창원 교수님 42%, 40% 이 정도를 이번에 1위 후보가 득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선거의 좀 특징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찬반의 어떤 그 논리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과반이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역대 지금 직선 선거에서 과반을 얻으신 분이 지난번 박근혜 후보밖에 없었어요. 근데 과연 그런 과반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뭐 과반을 못 얻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있겠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과반 넘느냐 40% 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 지금은 누가 돼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난번에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탄핵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득표율보다는,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김지훈 박사님은 유승민, 심상정 후보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는데 한 몇 %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세요?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시겠습니다만.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두 분이 합쳐서 한 12, 3%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게 깜깜이 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사실은 좀 표심이 흔들리면서 거대 정당의 후보들로 몰리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사실 뭐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당선권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이 득표를 함으로써 이 나라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15% 안쪽이 아닐까, 두 분이 합쳐서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1위 후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냐. 이번 원래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는 올로와 나싱 아닙니까?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이상하게 1등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2등을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하위권 후보자들이 몇 %를 득표할 것이냐. 이게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장은
돈 문제가 걸려 있고요. 선관위에서 돌려받는 돈 문제가 걸려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정치 구도를 진보 보수 쪽의 구도를 누가 잡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각자 저 나름대로는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계속 지지를 호소했던 것은 그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막판에 상당히 지금 물어보셨던 심상정,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집결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그게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 최근에 프랑스 대선에서 막판하게 됐지 않습니까? 프랑스 국민에 비해서 한국 국민이 국민 노릇하기가 훨씬 피곤합니다, 사실은. 제도화 수준을 결선 투표제를 많이 두었다면 1차 투표에서 같이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반이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면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죠. 근데 과반이 되든 안 되든 1차에서 끝을 낸다. 그러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프랑스 국민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도화 수준을 제도화를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과감히 우리가 채용을 하면 단일화에 대한 그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도 없어질 뿐더러 첫 투표는 내가 찍고 싶은 투표를 찍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반 후보가 없으면 2명이 결선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국민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국민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 차제에 다음 이제 차기 정권이 들어오고 국회에서 결선 투표제를 좀 이렇게 도입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한번 토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원 박사님은 이 제도 개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헌법 개정 약속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 개정할 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 변수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진지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어떻게 표심을 공략했는지 후보들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구가 일어서면 세상이 길어진다. 자주 못 초자왕 미안하오다. 장도 반갑습니다. 저녁과 기운이 옥수수입니다. 문재인 된다. 이번에는 문재인이요. 그래요. 문재인 들어서 맞습니다. 서산만 오면 생각나는 게 구를 따라 서산 개가 유행어가 된 말이 있습니다. 개혁의 적임자 누굽니까? 영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놓쳐버리면 화이팅! 누굽니까? 우리 개혁보수는 꿈을 꾼다. 이번 내일 투표에서 유승민 대통령 님을 사랑할 대통령 같이 아마 사진을 찍어줄 텐데요. 유담이가 아빠한테 쓴 편지.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팔리가 머리가 아파 지금. 손님 좀 데리고 제가 사드려야지. 안 팔리면. 내가 세자 주시면 어떻게 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저희 정성한테 머리가 아프면 안 되지. 벌써 가봐. 우리의 선택은
정말 편집을 잘한 것 같은데 저 영상 보니까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재밌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1대1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든지 뭐 방송에 광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후보와 만나고 무슨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이 어떻게 표심을 공략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홍준표 후보는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문재인 후보도 아주 재밌게 그 유권자들에게 다가갔고요. 안철수 후보는 뚜벅이 유세 막판 한 5일인가요? 6일인가를 저렇게 전국을 주요 지역을 걸어서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찍고 또 찍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이번에 굿세어라 유승민이라는 그 유행어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유승민 후보가 만든 게 아니라 심상정 후보가 만들어줬다는 데서 보수와 진보가 통할 수 있다. 이걸 또 이번에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보여줬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심상정 후보는 저렇게 많은 부분들 이렇게 눈물을 어루만져주고 닦아주고 끌어안고 이런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임광기 기자. 네.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가 모두 끝나는 시간이 저녁 8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언제쯤이면 알 수 있지 아니겠습니까? 8시에 끝나면은요, 이게 모이면은 아주 빠른 곳이 8시 반부터 개표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늦게 끝나는 데다가 또 투표용지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 개표기, 검포기 이런 데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개표율이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새벽 2, 3시쯤에 당락에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오전 7시, 6시, 7시쯤에 완전히 개표가 끝날 거다. 이랬기 때문에 완전히 물론 이제 상황이 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갈 경우에는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보는 건 그러는데 개표 방송에서 각 방송사들이 특히 우리 SBS 같은 경우도 예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새벽 6시, 7시.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습니다. 17대 때 새벽 3시였거든요. 그리고 18대 때 새벽 5시였고. 그러니까 그보다는 한 2, 3시간 정도 더 늦게 개표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광기 기자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면은요. 내일 새벽 2, 3시쯤에는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는 게 선관위 전망인데 각 방송사, SBS도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표 상황을 봐가면서 끊임없이 예측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예측하기를 당선 유력, 당선 확실시, 확정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시간은 오늘 밤 11시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 발표하는 시간은 내일 아침 8시에서 오전 10시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